네, 4프로국어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같이 공부할 부분은 2020년도 수능특강 현대소설 2강에 실려있는 이기영의 고향입니다. 자, 동일한 제목의 작품들을 여러분이 왕왕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마 이기영이 쓴 고향은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우선 해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건지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부조리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경향 소설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앞부분은 1강에서 봤었던 이효석의 소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피폐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효석의 글에서는 서울 도시를 살고 있는 거지 모자의 이야기였다면 이 글의 중심은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텐데 경향소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교과서에 이런 글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문학은 작가의 어떤 순수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적인 목적을 가져오지 않고 작가의 순수한 정서라든가 문학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여진 문학들을 말 그대로 순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진 글들이 있겠죠. 그럼 목적 문학이라고 부를 텐데 그 목적 문학 중에 하나가 경향문학 혹은 경향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카프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뭐냐면 1920년대 그때쯤에서 서양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지식인들 중에 일부가 그러한 사상들의 매력을 느끼고 자신이 쓰는 어떤 문학 작품을 그런 사상들을 소개하는 하나의 어떤 홍보수단, 창구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향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가의 이념이라든가 혹은 사상 같은 것들을 선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글들을 모두 경향문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은 이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글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상의 일부 사회주의 사상의 어떤 그 매력을 느낀 작가가 그러한 것들을 소개할 목적 혹은 그러한 사상들을 담고 어떤 이야기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경향문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작품 들어본 적 있나요? 최서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서 탈출기라고 하는 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홍염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적어드리는 이런 글들이 모두 카프문학, 경향문학을 대표하는 글 중에 하나고 소설은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또 예전에 교과서에 한번 실려 있었었는데 임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오빠의 화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오빠의 화로. 자, 모두 다 카프문학, 경향문학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들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이런 부분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변형 문제를 할 때 그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문학들은 아무래도 순수문학에 비해서 작품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많고요. 또 더더군다나 그 결말 방식이 매우 가격합니다. 보통은 지주의 집을 불을 지르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에 좀 가격한 면도 있고 좀 보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기영의 고향은 같은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 같은 것들이 다른 카프 문학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프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올해 EBS가 선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반봉건적 식민지 농촌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소외 현상. 자,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이겠죠. 노동자들의 소외 현상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절대적 빈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동경 유학을 마치고 기양한 김희준을 통해서 이 김희준이 이 글의 주인공이 되죠.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농민들을 계몽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김희준을 통해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농민들의 의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농민의식 우리는 안 돼. 운명론적, 체념적, 패배주의적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농민의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몽과 각색을 모색하는
정착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글 전체의 내용을 설명했네요. 자, 마지막 특히 두레라는 자발적 주체적 공동체를 통해 자, 이 글 속에 농민들이 결성하는 것이 김희준의 주도로 결성하는 것이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오죠.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은 있을 겁니다. 두레라고 하는 자발적 주체적 공동체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두에 선생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카프 문학들은 그 해결 방식으로 지주를 죽이는 거, 뭐 불 지르는 거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죠. 두레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와서 현재 상황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대책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시 관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온 사회주의 경향 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사실주의 소설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죽이지도 않고요. 불도 안 지르잖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관념적으로 내달았던 당시의 사회주의 경향 소설에 비해서 이 글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자, 일단 우선 해설을 훑어봤고요. 지문 어렵진 않습니다만 읽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한 후에 5년 만에 고향인 원터 마을에 돌아온 김희준은 마을에서 철도가 놓이고 제사 공장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가난한 고향의 현실을 목격한다. 자, 잠깐만 써보세요. 여기서 김희준은 농민은 아니죠, 그죠? 일본 유학 중인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라고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인데 고향에 들어봤더니 고향이 좀 변했어.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제사 공장이 들어선 거죠. 제사 공장은 그 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근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1강에서 이호석의 글을 봤을 때 조선 민중들이 원치 않던 근대화를 상징하는 게 자동차였었죠, 그죠? 그래서 그 근대화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이 글 속에서는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이 철도가 놓이고 제사 공장이 들어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고향, 농촌은 여전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현실을 목도한 희준은 자,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자영농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오히려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린 소작농으로 전락한 현실을 희준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작인으로 농사를 지으며 계몽활동을 벌이고 농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두레를 만들고자 마르민 안승학을 찾아간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동경 유학생 희준이가 농촌 자기 고향의 사람들 농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마르민 안승하기를 찾아간답니다. 자, 마름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마름이 일제강점기의 문학에 쏠쏠하게 나오죠. 잘 알고 있을 거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혹시나 싶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예전에는 지주 계층이 그 동네 지주가 그 동네 땅을 다 가지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예전의 상황인데 문제는 근대화가 되면서 이러면 지주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도시로 가버렸어요. 자기 땅은 여전히 고향에 있는데 자기 몸은 지금 도시에 가 있으니까 자기 땅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세운 사람이 마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름은 다른 말로 이 글 속에서 나올 텐데 사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주를 대신해서 땅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지배 계층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배 계층인 농민들끼리 두레를 만들어서 땅을 관리하는 어떤 지배계층 안승하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두레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통보해 주는 것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안승학은 일단 인물 나오면 무조건 찾아 놓으세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안승학은 희준이와 정면 충돌하기가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겉으로는 선선히 승낙하는 채 하였으나 뭐를
두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겉으로는 승낙하는 채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두뇌를 내자는데 그리 찬성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마름인 안승학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서술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글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것은 두뇌를 반대하거나,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은 두뇌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아니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역시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 봐서 시기를, 자, 두뇌가 그냥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유가 나왔어요. 희준이의 그 세력, 농민들이 희준이를 막 따르고 하니까 희준이의 그 세력이 커질까봐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도 너무 작업함이나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봐서 작업이라고 하는 게 별일도 아닌데 스스로 혼자 겁먹고 혼자 지레 겁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 보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희준이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이 없지 않았다. 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과 같은 불안감, 이런 것이 실제로 두뇌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겉으로는 두뇌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두뇌를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자기가 농민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희준이의 말을 더 잘 따르는 것 같아. 그 시기스러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농민들이 자기 말은 듣지 않고 희준이 말만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심으로는 두뇌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안승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수판알을 굴리며, 수판 주판이죠, 그죠? 실제로 주판알을 굴렀다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거죠. 내가 반대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 찬성하는 게 좋을지 수판알을 굴리며 생각을 해 보다가 갑상이를 시켜서 학삼이를 불러왔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학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학삼이는 그가 민판서집 사음을 운동할 때부터, 사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름과 같은 말입니다. 민판서집에 사음을 할 때부터 그에게 다시 없는 신복이었어. 신복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종, 이런 거잖아. 그지? 마음으로 부리는 종이니까 자신의 어떤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있는 학삼이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난 일이면 을의 학삼이와 상의하는 터였다. 아침 잡수셨어요? 수염으로 한목을 보는 학삼이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자, 주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인 거예요. 안승학이가 마름으로서의 주인이고 안승학이가 부르던 종이라고 했으니까 주인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마루 끝에 걸터 앉아요. 자, 주인이 있는 방으로 터벅터벅 들어오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신분을 보여주는 거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리 좀 들어오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 학삼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눈을 둥그러니 뜨고 방으로 들어 앉는다. 자, 자네도 들었나? 희준이한테. 무엇을 말씀인가요? 둘의 말이야. 내 젊은 애들이 짓거리는 말을 들었어요. 왜요? 주인은, 자, 잘 보세요 또. 주인은 걸음을 다가 앉으며 교활한 웃음. 자, 외양을 이렇게 평가했죠. 교활한 웃음을 짓고 수염을 가재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가재수염, 자, 이것도 인물의 외양이겠죠, 그죠? 어떤 거냐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입이 있어요, 그죠? 이게 입이라고 치겠습니다. 요 위에 수염이 이렇게 입 위에 조금만 양쪽으로 난 수염을 가재수염이라고 불러요. 그냥 딱 봐도 사람이 뭔가 좀 교활해 보이고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물의 외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우리 독자들한테 인물의 외양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부정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매우 교활한 놈이고 뭔가 꿍꿍이와 겉으로 드러난 게 다르고 뭔가 부정적인 인물이야. 이런 거를 인물의 외양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직접 말해준 것이 아니라 이런 외양을 통해서 독자들이 추측할 수 있는 방식을 쓴 거죠. 이런 방식을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잘 되었네.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게. 내가 반대해요? 그래. 자, 또 마지막으로 잘 보실 부분이에요.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종한테 자신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말할 겁니다. 아 그래 지금 곧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동중에 손해가 없거든 해보라고 했네만은 자 일단 찬성을 하기는 했어. 동중은 마을이겠죠. 우리 마을에 해가 없다면 해보라고 했네만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뒷일을 누가 하나 두레를 냈다가 공연히 부비만 나가게 되면 돈만 헛되이 쓰다 이런 말 같아요. 돈만 헛되이 쓰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넘치는 추임새만 돌아가게 될 것 아닌가. 자, 지금 보시면 이유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두레가 실패하게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농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종 앞에서도 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목상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실제 이유. 실제는 왜 그러냐 하면 희준이에 대한 시기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속마음을 싹 감추고 겉으로는 농민들을 걱정해주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교활한 인간이고요. 겉과 속이 다른 놈이죠. 한자로는 표리부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 성어 정도는 다들 기본으로 알고 있죠. 아마 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표리부동. 그래서 이 인물의 캐릭터를 우리가 중략 전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략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백룡이는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 때 술 참이 되었다. 자, 이제 백룡인의 집에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저녁 때 쉬는 시간이 된 모양입니다.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 한 사발 이상은 더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집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술이 취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지껏만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쌓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자, 그들은 농사꾼들이죠.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어. 자, 이야기의 한 부분을 거들다, 이야기에 끼어들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희준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질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정신적 유대감. 자기가 저런 농사꾼하고는 다른 난 지식인이야. 난 쟤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월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정신적 유대감을 느끼려고 하는 희준이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사꾼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자, 희준이한테 뭔가를 물었어요. 그죠? 말은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농사꾼 되기 쉽겠네. 무슨 말이에요? 농사 되게 잘 짓는 것 같아. 오늘 또 풍물을 치던데 언제 배웠나? 김선달은 자 인물 또 나왔죠. 인물 확인하고요. 김선달은 앞니 빠진 밥상 같은 얼굴을 흔들면서 허허 웃는다. 그러니까 항상 잘 보셔야 돼. 어떤 대화가 앞뒤 맥락이 빠지면 이게 비난을 하는 건지 칭찬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뒤에서 인물의 행동 같은 걸 통해서 인물의 내심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 우리가 볼 때는 넌 글만 읽을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농사도 잘 짓는구나.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글쎄 말이지. 논도 매면 곧잘 매겠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옆에서 또 칭찬을 했어요. 덩달아서 칭찬을 했고 그랬더니 왜 농군 되면 못 쓰나요? 자, 앞뒤 맥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마치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밑에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따라 웃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화 상황 자체는 난 농사꾼 아니야. 아니면 농사짓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장면들이 서서히 농사꾼들하고 지식인으로서의 희준이가 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화되어 가는 혹은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왜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요. 참 저 사람 누구겠어? 역시 희준이를 가리키는 말이 참 너는 이상한 놈이요. 왜 월급 생활을 안 는다냐?
자, 월급 생활은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안한 생활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지 않고 너같이 배운 놈이 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조첨지가, 새로운 인물이죠. 조첨지가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봤어. 자, 의심스럽다? 이거 뭐 다른 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희준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저놈이 뭔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 저러는 거 아니야? 분명히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희준이의 참뜻, 희준의 의도를 의심스러워하면서 조첨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월급 생활보다 이런 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자, 무슨 주의? 이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참.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가능하면 이 힘든 일에 벗어나고 싶은데 너는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눈으로 조첨지가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조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이에게로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농민들하고는 동화되고 있고요. 또 어떤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희준이의 그런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 상황에서 희준이의 내면 심리가 서술될 겁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 우매한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았을 때 아주 옛날부터 그들은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누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숙명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운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운명론적. 또 다른 말로는 더 쉽게 얘기하면 체념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자신들이 지주한테 수탈을 당해 농사를 항상 지어도 가난해. 이건 뭔가 부조리해. 그렇지만 우리는 농사꾼이 어쩔 수 없어. 우리 삶이 그런 거지 뭐. 우리 운명이야.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체념하는 것. 그런 것을 숙명론적 인생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농민들의 지금 희준이가 봤을 때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부분.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 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인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더 귀중한 일이다.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희준의 생각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해댔자 알아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농사꾼들은 그 노동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신성하고 귀중한 일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각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 농사꾼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 자, 이런 것이 농사꾼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희준이가 봤을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죠. 희준은 농사꾼과 같은 그러한 신성한 노동의 삶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무런 생산적 노동이 없이 놀고 먹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마을 사람들, 농촌에 있는 농사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삶이 더 나쁘다라고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희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맞아 볼게요.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희준은 올봄에 뒷산에 올라가서 떡갈나무 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이 났다. 지금 이 농사꾼들은 마치 떡갈나무에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이 붙어 있지 않은가. 자, 농사꾼들의 낡은 생각. 아까 우리가 숙명론적 인생관이란 말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노동을 신성한 줄 모르고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놈만 부러워하는 것. 이런 낡은 생각에 물들어 있지 않은가. 햇 잎새가 자,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생각 같은 것이 있겠죠. 햇 잎새가 길게 싹터 나오는데도 묵은 잎새는 그대로 그 밑에 붙어 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인간의 봄이 무르 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자, 인간의 몸이 무르익어, 봄이 무르익어, 이 말은 아마 인간들 모두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또 지주가, 일하지 않는 지주가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을 괴롭히거나 탄압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을 아마 인간의 봄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말이겠네요, 그죠? 자, 지금 희준이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에 있어, 낡은 떡갈나무 잎처럼 낡은 사고방식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을 순응하는 숙명론적 인생관,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생각이에요. 노동의 신성성 같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자, 이런 것을 희준이라는 인물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바라냐 하면 농민들이 각성을 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세상 혹은 농민들이 각성한 상태를 새로운 떡갈나무 잎이라고, 새잎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희주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 어떤 각성시키고 계몽하려고 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다른 부분이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이 글 속에서는 안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은 이제 희준이처럼 공부하는 학생인데 얘도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EBS에 있는 글들은 만약에 출제가 됐을 때 이 글 말고 다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해제 밑에 있는 줄거리를 보시고 다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거리들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거들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확인 문제는, 확인 포인트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리 넘겨버렸는데요. 요게, 1강에서 가져온 걸 내가 복사하다가 보니까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요걸 무시하시고.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이 경향문학이라 그랬죠. 그죠? 다른 데선 보지 못한 것이니까 경향문학 혹은 경향소설의 특징 같은 것들은 좀 봐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글 속에 희준이라는 인물이 다른 소설에, 이게 지식인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지식인의 책무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소설의 지식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설명은 선생님이 뒤에 문제를 볼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글의 갈등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이고,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소설들을 항상 본 다음에 시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본문을 봐나가면서 문제를 봐나가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A가 중략되기 전에 안승학의 내면이었었죠. 자, 일단 보기 보겠습니다. 두레라고 하는 놈은 재래의 풍속을 대표하는 농가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주와 평등의 정신 위에서 이루어진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공동노동으로서의 진취성과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하다. 자, 일단 두레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자, 이 작품에서 원터 농민들은 두레를 통하여, 자, 두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킬 뿐 아니라, 이 작품 속의 두레의 기능이죠.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 이럴 뿐만 아니라 단결력을 다지는 계기,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단결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런 점에서 지배 계급들은 그 힘을 두려워하여
둘에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지배 계급이 요 소설에서는 안승학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A의 초반부에서 둘에를 반대하는 이유의 실제 이유가 나왔을 때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1번 희주는 둘에를 통해 원터 농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이거는 보기에서 봤었고요. 하는 구심점, 중심 인물로서 역할을 한다.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학삼은 안승학에 충직한 아랫사람으로 오케이. 안승학으로부터 둘에를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킬 것을 종용받는 인물이다. 권유받고 설득당하는 인물이죠. 자, 세 번째, 안승학은 둘에를 만들려는 희준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이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될 방법을 천만의 말씀이지. 안승학은 지배계층이니까 둘의 자체를 만드는 걸 반대하고요. 둘애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인물이지 자신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걸 어디에도 확인해 볼 수가 없죠. 3번 엄마가 봐도 답은 3번입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라고요. 자, 4번 갑니다. 안승학은 학삼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둘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자, A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것이 안승학이 둘애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표면적인 이유 혹은 같은 말로 명목적 이유라고 합니다. 명목적인 이유는 농민들을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5번 안승학은 스스로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아까 작업이란 말 나와가지고 작업, 스스로 겁을 먹다, 작업함. 자, 스스로 겁을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둘애를 내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자신의 입지에 위험이 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모두 다 A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3번만 그렇지가 않네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1번 기억.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려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자, 인사를 하고 바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두 인물의 사회적 관계를 짐작해 한 놈이 높은 사람이고 한 명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죠. 1번은 문제 없고요. 2번 인물의 외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안승학의 웃는 모습 교활하다. 그 다음에 가재수염 부정적으로 교활한 모습으로 묘사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독자가 인물의 성격과 내면 심리를 짐작하게 해줘. 서술자가 직접 이놈은 나쁜 놈이야 말해준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읽으면서 인물의 외양이나 대화를 통해 판단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어요. 간접 제시 혹은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특정 소재에 대한 술이죠. 막걸리, 술. 소재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과 행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친 듯이 많이 먹지 않아. 한 잔씩만 먹어. 인물들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공감대. 내가 이거 많이 먹으면 옆집 사람 밭을 내가 논을 매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옆집 사람 생각해서 조금만 한 잔씩만 먹어야지. 공감대, 연대의식 맞죠? 자, 4번 예상치 못한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하는 말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어. 예상치 못했죠. 글만 읽던 놈이 농사를 잘 짓네. 예상치 못한 거기에 대한 칭찬의 말로 호감을 드러내는 거 문제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봤었죠. 자, 5번 갑니다. 일반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도를 내포하는 반문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거부감을 내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농담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못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말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에서 지금 줄체 부분 미음만 딱 보고 뭔가를 판단해라. 사실은 대화가 반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줄쳐진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 오답을 낼 수가 있어요. 항상 판단을 할 때 근거를 갖기 위해서 앞과 뒤를 확인하시면서 근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보기는 아마 이 글이 경향문학으로서 기념비적이라고 했죠. 다른 글하고 좀 비교되는 이 글만의 어떤 좋은 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30년대 조선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농촌의 사회 정서가 붕괴되었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더욱더 궁핍해졌다.
고향은 이 시기 조선의 농촌 현실을 원터마을의 인물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우매했던 원터의 소작인들은 힘겨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경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는데, 자, 누구 때문에? 희준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일본 유학을 하고 온 김희준이 마을의 소작인 신분으로 농촌 계몽 사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그는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농민과의 연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그 이전에, 자, 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전에 농촌 계몽 소설이 도시 지식인의 하향적 시의 의식을 다룬 것과는 차별적이다. 자, 이 글이 다른 어떤 계몽 소설 혹은 경향 소설과 좀 다른 점인데, 다른 글들도 지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향적 시의 의식,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야. 니들은 못 배운 노동자지 혹은 농민이지. 니들은 또 시골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가 아래에 있는 얘들을 계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위에 있는 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하향적, 그 다음 시혜의식, 우리가 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한 우리가 뭔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니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런 의식.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월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니들은 참 안 된 놈들이야. 선민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계몽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지식인으로 나오는 주인공들은 선민의식이 있거나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 속에 등장하는 희준이라는 인물은 지식인인 자신과 노동자 혹은 농민인 사람들 간에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죠? 자신이 위에 있는 하향적 어떤 계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농민들을 계몽하려고 하고,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두레가 아까 우리가 그 1번 문제였나요? 두레에 의해서 공동체 의식 혹은 수평적 관계 본 기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희준이가 선택한 수단이 두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농군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희준이가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아서 한 추렴을 들이며 같이 쉬는 장면은, 자, 같이 쉬는 거예요. 쉬어도 같이 쉽니다. 같이 쉬는 장면은 그가 정신적 측면에서 농민들과 연대의식, 나는 저들한테 시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연대의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군. 1번은 문제없죠. 자, 2번 갑니다. 희준이 월급 생활보다 농민들과 어울리는 삶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농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야. 난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간에 다른 일을 하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정신적 측면에서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3번, 조첨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희준을 바라보는 것은 당시 농촌 계몽을 하던 지식인들이 하향적 시혜의식을 드러낸 것과 비교했을 때 희준은 무슨 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희준이는 다른 지식인과 어떤 생각이 다르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첨지도 우매한 농사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하게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희준이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놈들과 어떤 점이 달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희준이의 의도인 거예요. 저놈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 희준이의 의도, 속마음을 의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지식인들과 비교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희준이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존재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농군들을 숙명적 인생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군. 자,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숙명적 인생관에서 체념적으로 살지 말고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희준이가 농군들을 보면서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매한 농민들을 계몽하여야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되겠군. 낡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매한 농민들, 이 사람들이 각성되어야만 인간의 세계에도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렇게 해서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카프 문학들은 EBS건 교과서건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은 건데 오랜만에 나온 것이니까 한 번쯤은 쉬운 글이지만 거들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